안녕하십니까. 기본서 압축 강의 6번째 시간인가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걸 이제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마지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비진의 표시나 허위 표시는 표의자 스스로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예요. 이건 이제 의사의 의식적 흠결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어렵게. 반면에 이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몰라요. 자기가 몰라. 우리 뭐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공을 하나 더 썼어. 깜빡하고. 답안지를 작성할 때 분명히 나는 3번에 마킹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답안지를 하게 했더니 4번에 마킹을 했어. 이런 경우.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경우. 이게 착오예요. 자,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 백구조에서 유효해요. 유효한데 그 착오가 만약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이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취소를 해야 무효가 돼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또 만약에 중요 부분에 착오이긴 하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는 이때는 또 취소를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착오는요, 표의자, 예를 들어서 갑의 입장에서 의사가 3번이야. 답은 3번 골랐어. 근데 답안지에는 4번이라고 표시를 했어. 그걸 갑이 안다, 모른다? 몰라. 갑이 몰라. 갑이 모른다는 게 뭐예요? 선이죠, 선이. 근데 선의는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또다시 착오로 오게 되면 이 과실이 가벼운 과실, 경과실과 무거운 과실, 중과실로 나누는 거예요. 과실이라는 건 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부주의. 근데 그 부주의가 현저하게 부주의한 게 중과실이에요. 이럴 때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모르고 그 모르는데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중과실이 있을 때 현저한 부주의가 있을 때는 취소를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일단 조문의 구조를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요. 따라서 착오가 과실로 인한 경우 이렇게만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과실을 나눠서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눠야 돼요. 단순히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응을 못합니다. 이렇게 109조 조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 부분의 착오냐 아니냐. 두 번째,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취소 여부가 달라지니까 결과적으로 두 가지.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 여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걸 구별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착오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 이게 착오라 그랬죠. 그래서 착오의 유형들을 쭉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표시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걸 표시상 착오라고 합니다. 물건을 주문하면서 주문서에 개당 1,000원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개당 10,000원이라고 표시한 경우. 자, 두 번째, 내용상의 착오라고 했는데 내용상의 착오는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표시하는 이 표시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가 내용상 착오예요.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이 둥글 원자를 쓰죠. 중국 화폐 단위는 으뜸 원자를 씁니다. 이걸 위안화라고 하죠. 위안화. 근데 한자로는 똑같이 원자고 우리나라 말도 똑같이 원이야. 근데 내가 개당 1,000원 둥글 원자로 표시해야 되는데
표시를 천원 이렇게 표시했어요. 즉, 요 한자 원, 요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천원, 둥글 원자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으뜸 원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착각해서 표시를 잘못한 경우가 되겠지. 내용상 착오. 그 다음에 사자라고 해서 심부름꾼이 있어요. 심부름꾼의 착오가 있는데 심부름꾼은 둘이 있어요. 우체국에서 정보를 대신 타전해주는 표시기관으로서의 심부름꾼이 있고요. 우체부처럼 전달을 해주는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가 있는데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상 착오가 똑같죠. 내가 저 사람한테 개당 1,000원의 정보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우체국에서 그 정보를 보내는 분이 개당 10,000원이라고 표시해서 보낸 경우. 이게 표시기관의 착오예요. 결국 표시상 착오하고 똑같아졌죠. 반면에 전달기관의 착오는 내가 을에게 전달해 주세요 했는데 엉뚱하게 병에게 전달을 하는 게 전달기관의 착오예요. 나는 을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병에게 전달했으니까 나의 의사는 을에게 아예 도달조차 하지 않은 거죠. 결국 전달기관의 착오는 의사표시의 불도달의 문제입니다.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사자의 착오 중에서 표시기관의 착오만 착오가 됩니다. 법률착오, 이 법률착오는 계산착오, 쌍방착오하고 연결이 됩니다. 계산착오, 쌍방착오.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해요. 그래서 양수인이 세법을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양수인이 세법을 보고 그 세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양도인에게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더 부과가 됐어. 그럼 양도인, 양수인은 양도소득세액을 착오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착오했죠. 왜? 계산을 잘못했어요. 근데 계산을 잘못한 이유가 뭐예요? 법을 잘 몰라서. 이게 법률착오, 계산착오, 쌍방착오가 됩니다. 이것도 착오가 된다. 이것도 착오가 된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도 착오가 되고 중요 부분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법률착오, 쌍방착오, 계산착오 다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명날인의 착오는 엉뚱한 서류에 도장 찍은 거예요. 신원보증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생각하고 연대보증서류에 도장을 찍은 경우.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연대보증계약서에 도장 찍은 경우. 의사는 신원보증 한다는 의사지만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한 거죠. 의사는 매매의사를 갖고 있었지만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서명날인의 착오는 표시상 착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엉뚱한 서류에 도장 찍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착오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동기의 착오입니다. 자, 동기는 우리가 동기의 불법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동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하는 이유라고 그랬죠. 이유. 근데 그게 착오가 있다? 무슨 뜻일까? A 토지에 공장을 지을 의도. 이게 동기죠. A 토지에 공장을 지을 의도에서 A 토지를 사겠다. A 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표시했어. 즉 의사 표시는 일치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땅은 공장을 지을 수 없더라 말이지. 즉 을이 공장을 지을 동기를 가지고 갑소유 A 토지를 살 생각으로 갑한테 가서 A 토지를 사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의사 표시는 일치해. 근데 그 동기가 현실과 불일치해. 이게 동기의 착오입니다. 자, 동기의 착오는 의사 표시는 일단 일치하기 때문에 따라서 착오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미리 예상을 했어. 예상하고 기대했어. 미필적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좀 큰 거, 이게 미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1층. 그 상가 건물 1층 앞에 지하철 입구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를 해. 그래서 이 상가 건물, 근데 A 상가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A 상가 건물 1층을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매수했어. 근데 지하철 입구가 저기 한 100m 떨어진 곳에 들어섰어. 그러면 이 A 상가 건물 1층을 사려고 했던 의도가 그 앞에 지하철 입구가 들어와서 상가 건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동기를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지하철 입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동기의 착오가 되는 거죠. 마치 공장 지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진 거잖아요. 이렇게 장래 어떤 사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진 않아.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여. 이게 미필적. 그걸 예상하고 기대를 했어. 동기. 근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동기의 착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동기의 착오는 착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가 아니라는 거. 밑에 판례도 장래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 이게 뭐야? 예기죠. 이게 뭐야? 동기죠. 근데 그 예측과 기대와는 달리 그런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다. 예측 기대와는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 그게 뭐야? 동기의 착오. 그러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다만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예외가 있더라. 동기의 착오가 예외적으로 착오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다음 그 착오가 되면 그 착오는 중여분의 착오이면서 중대한 것이 없다면 그때 이제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동기의 착오가 되느냐? 첫째, 대법원에 갈 때 그 동기를 상대방한테 표시를 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을이 공장 지려고 땅을 사. 그거를 을이 갑한테 표시한 거예요. 나 공장 지려고 땅을 산다. 이런 경우. 이때는 설령 그 땅이 공장을 질 수 없는 땅임이 밝혀지더라도 동기의 착오를 하더라도 이미 그 동기를 상대방한테 표시해서 상대방에 알려졌으니까 이때는 착오가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이게 착오가 되려면 표시해서 알려지는 걸로 충분하지 더 나아가서 각과 을 사이에 이 동기, 공장을 짓고자 하는 이 동기가 합의까지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합의까지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에 동기의 착오가 있을 때 그 의사표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았다. 이 삼았다가 뭐예요? 표시돼서 알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충분하다. 더 나아가서 공장을 짓자라고 당사자까지 합의까지 되어야 착오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가 니은이죠. 예외가. 을이 공장을 짓고자 하는 동기를 상대방 갑 땅주인한테 표시를 안 했어요. 표시를 안 했는데 을이 갑하고 토지 매매를 교섭하는 과정에서 갑이 이 땅은 공장 부지로 최적이다라고 을한테 말을 해. 그래서 을이 땅 주인이 공장 부지로 최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 공장을 지을 수 있나 보다 라고 착오를 하게 됐어. 즉 을의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어. 을이 갑에게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 을의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서 유발되거나 상대방에서 제공됐을 때 이때도 그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동기의 착오가 되는 두 가지 예외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착오가 됐어. 그럼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했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하는데 자, 이때 선의 제3자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토지 매매. 자,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갑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합니다. 그리고 을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요런 과정에서 을과 거래한 제3자가 두 그룹이 있을 수 있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을과 거래한 제3자가 있을 수 있고,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했지만 소유권 등기가 아직 말소가 되기 전, 즉 을이 등기가 남아있을 때 그때 을과 거래한 제3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3자는 취소 전 제3자가 있을 수 있고 취소 후 제3자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 취소 전인가 취소 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갑을 간의 계약이 취소되기 전에 거래를 한 제3자뿐만 아니라 취소는 되었지만 등기가 말소되기 전 취소됐다는 걸 모르는 제3자까지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 2번에 있죠. 그 다음 4번.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었었죠. 첫째, 중요분의 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중요 부분. 기준이 뭐냐? 대법원.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에다가 플러스 경제적 불이익 기준, 세 가지. 그 중에 세 번째 기준이 중요합니다. 주관적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은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주관적 기준은 착오자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주관적 기준이에요. 반면에 객관적 기준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반인도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 기준, 객관적 기준. 근데 이 주관적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은 판단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통과하고 세 번째 기준이 문제입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중요분의 착오가 되려면 착오자가 착오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라면 중요분이라 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시가착오죠. 자, 갑이 A 물건을 을한테 팔아요. 자, 이 물건의 시가가 10,000원이야. 근데 을은 이 시가를 20,000원이라고 착오를 해. 시가를. 그리고 10,000원 주고 산 다음에 좋아해. 근데 나중에 했더니 시가가 10,000원이야. 이때 을 10,000원, 시가 10,000원짜리 물건을 20,000원이라고 착각하고 10,000원 주고 50% 싸게 샀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때 이 을의 시가착오로 인하여 을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10,000원짜리를 10,000원 주고 산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시가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대표적인 중요 착오가 아닌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되는 것들이 쫙 나와요. 사람의 동일성 착오. 내가 갑인 줄 알았더니 을이더라. 보증인이 채무자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고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때 채무자가 병이더라. 이렇게 사람을 착각한 걸 사람의 동일성 착오라고 합니다. 니은 이런 건 뭐 안 봐도 되고요. 목적물 동일성 착오. A 점퍼인 줄 알고 임대를 했는데 B 점퍼더라. 사람의 동일성 착오가 똑같아요. 목적물의 동일성 착오. 범죄의 성질 착오 됐고, 미음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답 1389평을 경작 가능한 농지인 줄 알고 샀는데 600평이 하천부지여서 경작이 불가능하더라. 이런 것들을 토지 현황 등에 관한 착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분의 착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우리는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닌 거. 자, 이것도 제가 외워야 될 거라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로 딱딱딱 암기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민법 전체에 걸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괜히 이해하려고 힘 빼지 마시고 키워드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해하고 싶으면요, 그 강의하시는 분들 강의 들으세요. 저는 이런 거 이해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암기하세요. 시가착오, 면적착오, 지분착오, 소유자가 누군지 착오, 갑소유인 줄 알고 갑하고 계가는데 병소유더라. 이런 거. 시가착오, 면적착오, 지분착오, 소유자착오. 키워드. 그 다음 이것도 기억하세요.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요렇게. 근데 지금 체크해 드린 거 딱 5개. 시가착오, 면적착오, 지분착오, 소유자착오,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시가착오, 면적착오, 지분착오, 소유자착오,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이렇게만 암기해 두시면 중요분의 착오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건 단순해요. 중요분의 착오다 아니다를 물어봐요. 딱 이렇게 아닌 것만 암기해 두시면 이런 문제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착오자에게 과실 중에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땐 취소 못해요. 이때 중대한 과실은 대법원은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현저한 부주 이렇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를 구별하시면 돼요. 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 뭐냐? 비전문가가 거래를 하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지 않은 경우, 그래서 착오한 경우, 이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공장을 짓고자 땅을 사는 사람이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공인중개사 등 신뢰성 있는 부동산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하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근데 스스로 확인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확인도 하지 않아. 그래서 엉뚱한 물건을 샀어. 이런 것들이 뭐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뭘 못한다?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자, 갑이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럼 취소를 못하잖아요. 근데 상대방들이 갑이 착오했다는 사실 알면서 이걸 이용해. 이때는 설령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지만, 따라서 취소를 못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그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을 했다면 이때는 표의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 도자기를 사면서 가짜 고려청자인데 진짜로 착각을 하고 샀어요. 전문가 감정까지 거치지 않았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려청자, 가짜 청자를 진짜로 착각한 이 사람 스스로가 전문가였어요. 결국 이 고려청자는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가 되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 또 하나는 전문가 말을 믿었어요. 즉 중개업자 말을 믿었어요. 그죠? 중개인 말을 믿었어요. 이렇게 전문가 말을 믿었다면 설령 엉뚱한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3번은 뭐예요? 매수인이 땅을 살 때 반드시 측량을 하고 그 측량한 면적이 지적도상의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면, 이런 주 의무가 있다면,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주 의무 없잖아요. 땅 사는 사람이 언제나 다 측량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적 공부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의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갑은 지금 착오가 있었고 그래서 갑은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고 당연히 상대방은 취소를 저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소송이 붙었어요. 자, 이때 취소하려는 자가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증명하라.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너 취소할래? 그럼 중요 부분이 착오인지 증명해. 두 번째, 취소를 저지하려는 너는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증명해.
이렇게 우리 대법원은 중요 부분과 중대한 과실한 입증 책임을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특히 입증 책임은 소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단히 난해한 파트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민법 시험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파트야. 입증 책임은. 소송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출제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민법에서도 간간히 등장합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요거예요. 착오에서 취소하려는 자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증명해야 되고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라. 꼭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의사표시 규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상 법률행위에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과 같은 신분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소취하 같은 것들. 소송 취하. 법원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적용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착오가 있다. 취소 못한다. 이런 거죠. 다만 소취하가 아니라 소취하 합의. 소취하는 법원에다가 소를 취하겠다는 취하서를 내는 공법상 행위예요. 근데 이 소취하서를 내기 전에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기로 합의를 봤어. 이건 당사자 간의 계약이잖아요.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잖아. 이건 당연히 중요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취하와 소취하 합의를 구별하자. 6번. 자,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한 상태에서 갑이 만약에 이 계약을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손해가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사람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109조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라는 규정은 없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7번. 자, 우리 대법원은 109조를 임의 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을 하면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하지 말자. 착오에 한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당사자 간의 합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게 유효하니까 착오에 한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면 설령 중요분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는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나오고 착오와 사기가 나오는데 이건 사기 가서 보겠습니다. 착오와 담보책임이 나왔습니다. 이 착오와 담보책임이 이런 거예요. 갑소유 주택을 을이 샀는데 이 주택에 하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하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사. 착오. 두 번째,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걸 추궁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착오와 담보 책임이 경합을 합니다. 자, 이때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을은 담보 책임만 추궁할 수 있느냐 아니면 착오 취소도 가능하냐. 이게 착오와 담보 책임이에요.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죠.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지 말든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줘.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했어. 해제하면 계약이 소멸합니다. 자, 이때 을은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돼. 을이 대금 미지급이 있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을은 손해를 배상해야 돼. 여기서 을. 아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나 손해배상하기 싫어. 그래서 을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버렸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다툼이 생기겠죠. 갑은 을에게 너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내가 적법하게 계약을 해줬으니 손해를 배상해라. 을은 아니다. 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으니까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충돌하겠죠. 그리고 소송이 붙었어요.
자, 대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줬냐? 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미 해제된 계약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3번 차고와 해제. 화해계약은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래서 비진입표시, 허위표시, 차고라고 해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의 흠결과 관련된 거 세 가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하나 남았습니다. 사기강박. 사기강박은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차고만큼.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